네, 이지형 선생님 안녕하세요. 윤리상담과 도덕 인성교육 저희 4주차 2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슈아 그린의 이중과정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라고 하는 저의 글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1교시에 서로 구분되는 두 가지 도덕적 문제, 전통사회부터 있어 왔던 기존의 도덕 문제로서 공유지 비극 이야기했고, 과학기술 발달로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로서 상식 도덕의 비극 문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과 연결해서 구분되는 두 가지의 도덕적 사고가 있다. 논문 제목이 이중과정 이론이잖아요. 듀얼 프로세스 티오리라고 하는 것인데, 구분되는 두 가지 도덕적 사고가 있다. 우리의 도덕적 두뇌 속에 구분되는 두 가지 도덕적 사고가 있다. 그래서 이중과정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75쪽부터 진행을 해볼 텐데요. 위에 이제 여러 철학자들, 인간의 도덕적 사고가 서로 구분되면서도 서로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차원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철학자들의 주장이 있었는데, 그린이 이중과정 이론을 통해서 도덕적 사고의 두 가지 수준에 대한 논의를 비로소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사상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피터 싱어라고 하는 인물, 굉장히 유명하죠? 저희 EBS에서 요즘 뭐 위대한 강의 이런 거 하잖아요. 거기서도 한 챕터를 담당하고 있는, 아마 보통 사람들에게는 동물해방이라고 하는 책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응용윤리학자이죠. 그의 스승이 R.M. 헤어라고 하는 분인데, 싱어가 스승인 헤어의 주장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서로 구분되는 두 가지 차원의 도덕적 사고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헤어가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서 추도사를 싱어가 읽거든요. 스승님이 주장하고 나도 이어받았던 도덕적 사유의 두 수준 이론이 드디어 과학적 증거를 통해 설명될 수 있는 시기, 이런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급했던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조슈아 그린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의 도덕적 두뇌가 가지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도덕적 사고에 대한 설명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수강하고 계시는 지형 선생님께서 연배가 어느 정도 되실지 제가 정확하게 가늠은 하지 못하겠지만,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나이는 02학번 대학교 갈 때 나이거든요. 저는 학번이 두 개입니다. 처음 대학 갈 때는 일반적인 대학을 갔다가, 그 다음에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공부를 다시 해가지고 06학번에 사범대학으로 다시 갔거든요. 처음 대학을 갔던 02학번 시기 생각해보면, 대학교 입학하면 이제 가족 친지들한테 선물 받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1위는 노트북이었던 것 같습니다. 노트북. 근데 노트북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꽤나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02학번 입학하던 그때쯤 대학교 입학 선물로 받고 싶은 것 2위 정도 했던 품목이 바로 디지털 카메라라는 것이죠. 디지털 카메라 비율을 그린이 쓰고 있거든요. 요즘은 스마트폰에 카메라 렌즈 화소가 너무 좋아가지고 디지털 카메라 잘 안 쓰다 보니까 이 비유 먹기가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상호 보완적인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하는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전형적인 촬영 상황에 최적화된 초점을 잡고 바로 찍는 다양한 자동 설정을 가진다. 자, 첫 번째는 자동
설정입니다. 오토매틱 세팅, 자동 설정. 나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것을 사용한다. 디지털 카메라 사용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이전 디지털 카메라 이전 시기에는 필름 카메라 가지고 사진 찍으면 빛 들어오는 거 조절 잘못해 가지고 나중에 현상해 보면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사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노랗게 마치 색이 바랜 것처럼 현상되어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죠. 하지만 디지털 카메라는 내가 초점 잡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지 않아도 카메라를 들이댔을 때 그 상황에 가장 알맞은 사진이 나올 수 있는 세팅을 프로그래머해서 자동으로 찍어주죠. 그게 기본적인 세팅입니다. 자동 설정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디지털 카메라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뭔가 전문 사진가 내지 작품 사진을 촬영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수동으로 세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내가 찍으려고 하는 비사체 초점 맞추는 정도라든지 빛이 들어오는 정도라든지 이런 거 다 조절할 수도 있죠. 선수 전문적으로 찍고 싶을 때는 수동 모드, 매뉴얼 모드라고 하는 걸 활용하게 됩니다. 자, 자동 설정에서 대부분의 경우 이것을 사용하는데 경우에 따라 욕심을 내서 손수 카메라의 모든 설정을 조절할 수 있는 수동 모드로 사진을 찍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동 설정과 수동 모드 이 두 가지가 우리 도덕적 두뇌가 작동하는 대표적인 방식을 비유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린에 따르면 인간의 뇌 또한 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설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17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안내하는 반사신경과 직관 같은 다양한 자동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자동 설정은 기본적으로 직관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디지털 카메라에서 찍으면 그 자리에서 상황에 가장 알맞은 촬영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 우리 두뇌에서 골똘히 생각하지 않고 보는 순간 무엇인가 바로 생각하게 해주는 것. 직관과 관련되는 것이죠. 자동 설정은 대부분 정서적인 것들로 우리는 이런 반응을 인식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것이 촉발되는 과정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감정과 관련되는 것들이 직관이랑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자동 설정에 의존하고 그것들은 보통의 경우 잘 작동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의 두뇌는 수동 모드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행위가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특화된 것입니다. 수동 모드의 작동은 보통 의식적인 것입니다. 의식적인 우리의 사유작용, 이성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성과 관련되는 내용, 그리고 자발적으로 경험되는 것이며 종종 노력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직관처럼 한 번에 생각해내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목표라든지 이 문제 해결책을 오랜 시간 동안 골똘히 생각해서 노력해서 알아낸다는 것이죠. 수동 모드는 우리가 분명한 규칙을 사용해서 행동을 안내하고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분명히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요컨대 수동 모드를 통해 생각하는 것은 사고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고의 일종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그 밑에 표, 아까 읽었던 것과 조금 관련되는 내용이면서 그림 같은 경우 경험과학의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들이 어떠한 문제 상황을 보고 판단을 내릴 때
두뇌 속에서 그러한 판단이 어떤 부분에서 일어나는지 촬영 기법 같은 걸 통해서 알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자동 설정, 직관, 이 부분이 관여하는 것이 어디인가? 복축 선조와 복내 측 전전두 피질이라고 되어 있네요. VNPFC라고 써보겠습니다. 복, 내측, 전전두 피질. 인간들도 처음에는 네 발로 아마 이렇게 다녔을 테니 보행을 했을 테니까요. 복자가 배 복자니까 이렇게 사족 보행할 때 생각해 보면 배 안쪽에 있는 두뇌의 부분, 요 앞쪽에 몰려 있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동 설정, 직관적인 사유를 할 때 뇌를 찍어보면 복내 측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수동 모드, 배외측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된다. DLPFC. 자동 설정 통해서 직관적 사유할 때와는 다르게 뭔가 숙고하고 오랜 기간 동안 생각하는 이성을 필요로 하는 사유, 수동 모드 발휘할 때는 DLPFC. 배외측 전전두 피질. 이때 배는 등배자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VNPFC가 전반적으로 이 앞쪽이라면 DLPFC 배외측 전전두 피질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뒤쪽이 활성화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밑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리는 도덕적 사고의 두 가지 종류 구분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최근의 뇌 연상 연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요. 이런 연구들에 따르면 복측 선조와 복내측 전전두 피질, VNPFC 같은 뇌 부위는 지금을 선호하는 자동적 반응을 산출하고 이 반응이 결국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원시 포유류의 뇌 구조인 편도체는 자동 설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지금 177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뇌의 다른 부위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배외측 전전두 피질 DLPFC인데요. 이것은 나중을 선호하는 통제된 반응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DLPFC는 수동 모드가 사고하고 반응하는 것을 조정하는 활동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또 좀 중요한 내용이 표 안에도 있고 지금 177쪽 아랫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어서 해봐야 될 내용인데요. 그러면 자동 설정 활용한 직관, 이것과 관련되는 도덕, 그리고 수동 모드 활용한 이성, 이것과 관련되는 도덕, 그것도 구분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직관과 관련되는 입장. 아마 선생님께서도 고등학교 때라든지 아니면 학부생 과정, 지금 박사 과정까지 하고 계시니까 아마도 석사 과정에서 그 서양 윤리 이론 다루는 그런 강의에서도 충분히 접하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갈라서 생각하긴 어렵긴 하지만 서양 윤리 내지 철학의 역사 이해하는 것에 조금 간결한 방법이 이성주의 노선 그리고 경험주의 노선,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고대의 이성주의 이렇게 하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고대의 경험주의 하면 앞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반대되는 소피스트와 같은 사람들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헬레니즘 시대로 가면 이성을 중요시 여겼던 스토아 학파가 등장하게 되고요. 동시대에 경험을 중요시 여겼던 에피쿠로스 학파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중세 때는 어떻게 보면 조금 철학의 암흑기라고도 하고 인간의 이성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신학, 신앙
이것을 조금 더 중요시 여겼던 시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중세 1000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근대로 들어오면 다시 경험주의의 계보와 이성주의의 계보가 나누어지게 될 텐데요. 근데 초기의 이성주의자라고 하면 데카르트나 스피노자 같은 인물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대 초기의 경험주의자라고 하면 베이컨, 로크, 흉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근대에서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근대 중기가 되면 특히 서양 윤리에서 지금까지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두 가지 이론들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칸트로 대표되는 입장과 벤담과 밀로 대표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칸트 입장, 우리는 보통 의무론이라고 표현하고요. 벤담과 밀의 입장을 공리주의, 다른 말로는 결과주의라고도 표현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자동 설정과 수동 모드, 직관 이성이 각각 이 주요한 두 가지 윤리적 입장, 의무론과 결과주의에 연결이 될 텐데요. 직관과 관련되는 것이 의무론이고 이성과 관계되는 것이 결과주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 177쪽 가운데 있는 직접 인용문 핵심적 갈등 원리라고 되어 있죠. 전형적으로 의무론적인 판단은 자동적인 정서적 반응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지지된다. 자동적인 정서적 반응이 자동 설정이죠. 여기 앞에 전형적으로 라고 말을 붙인 게 100%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뇌를 찍어보면 100% 이 부분에서만 불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뇌 이곳저곳에 불이 들어오는데 가장 활성화되는 것이 직관과 관련되는 VMPFC. 그게 의무론적인 게 전형적이더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과학적인 설명이죠. 100%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반면에 전형적으로 결과주의적인 판단은 의식적 추론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지지되고 인지적 통제의 처리 과정과 관련된다. 의식적 추론, 인지적 통제 다 이성과 관련되는 내용이죠. 이런 사고작용들은 전형적으로 DLPFC, 배외측 전전두 피질 부분이 활성화되고 이게 결과주의와 관련이 맺어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뇌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 항상 등장하는 게 있죠. 트롤리 딜레마입니다. 트롤리 딜레마. 여기서도 각각 이제 트롤리 딜레마가 연결이 될 텐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트롤리 딜레마 할 때 그 사례를 잘 알고 계시죠? 고장 나가지고 폭주하고 있는 트롤리 전차가 있고 선로에 그것을 수리하고 있는 인부가 있는 상태에서 측선으로 빠진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희생되는 인부의 숫자 바꿀 수 있는 상황에서 당신은 어떠한 선택을 내릴 것입니까? 이런 방식의 변형되는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가장 기본적인 사례가 스위치 딜레마 사례이죠. 직선주로에 5명의 인부가 작업을 하고 있고 트롤리는 직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내가 스위치를 누르면 측선으로 빠지는데 측선에서는 1명의 인부가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너는 스위치를 눌리겠느냐, 눌리지 않겠느냐. 이것이 스위치 딜레마이죠. 스위치 딜레마는 주로 결과주의적인 판단과 관련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5명의 사람을 살리고 1명을 희생시키는 게 1명이 희생되고 1명을 살리고 5명을 희생시키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낫다는 판단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100% 그런 건 아니고요. 70% 정도에서 이런 결과주의적인 판단을 내린다고 하고요. 여기서 결과주의적인 판단 내리는 사람들 대부분 우리 두뇌의 이 부분에서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이제 의무론과 관련되는 유명한 사례가 바로 인도교 딜레마, 다른 말로는 육교 딜레마라고도 하는 것이죠. 스위치 딜레마랑 유사한데 변형되는 게 측선으로 빠지는 선로가 있지는 않고 직진 선로만 있는데 그 선로를 가로지르는 육교, 인도교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나 자신과 또 다른 한 사람이 육교 위에서 그 상황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 그 사람은 덩치가 굉장히 크고요. 큰 백팩을 메고 있어서 내가 밀어가지고 선로로 떨어뜨리면 달려오고 있던 트롤리가 그 사람과 충돌해서 탈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해 앞에서 작업하고 있는 5명 인부는 희생당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다. 자, 이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스위치 딜레마에서는 스위치 눌리겠다 하는 사람들이 70% 정도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요 의무론과 관련되는 인도교 딜레마에서는 70% 정도 사람들이 밀지 않겠다고 답변을 합니다. 한 명이 희생하고 5명이 살게 된다는 점은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점은 무엇일까요? 내가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데 내 몸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그 행위를 했는가 안 했는가. 스위치 딜레마는 말 그대로 버튼을 눌러서 조작하는 겁니다. 근데 인도교 딜레마는 무고한 희생자를 내가 손으로 밀었죠. 이 행위에는 우리의 직관이 이건 뭔가 우리의 의무에 반하는 거라는 판단을 반짝반짝 내린다는 것이죠. 어떤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이제 좀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직접 인용문 아래 부분입니다. 그리는 자신이 제시한 이중과정 이론의 증거로 트롤리 문제라는 익숙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초의 신경 영상 실험에서 육교 딜레마와 같은 인신적 도덕 딜레마, 퍼스널, 이런 사례에서는 개인적이 아니라 인신적으로 잘 번역을 하죠. 사람 몸에 직접 접촉을 가해서 위해를 하는 사례, 인신적입니다. 그래서 인신적. 그리고 스위치 딜레마와 같은 비인신적인 도덕 딜레마를 비교했습니다. 스위치 딜레마는 스위치 눌리는 행동을 하죠. 사람 몸에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죠. 이런 측면에서 인신적, 비인신적 구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중과정 이론에 기초한 그린의 가설은 전자는 우선적으로 감정과 관련한 뇌의 분위에 관여하는 반면 후자는 우선적으로 통제된 인지와 관련한 뇌의 부위에 관련할 것이라는 내용이었고, 실험 결과 이 가설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각각 70% 정도 지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죠. 인도교 딜레마에서는 70%의 사람들이 이 직관 부분에 불이 들어오면서 밀지 않겠다. 스위치 딜레마에서는 70% 정도 사람들이 이성 부분에 불이 들어오면서 결과 계산해 보니까 스위치 눌려야 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인신적 딜레마는 VMPFC를 포함한 관련 부위에서 상대적으로 더 강한 활성화를 유발했고요. 비인신적 딜레마는 DLPFC를 포함한 관련 부위에서 상대적으로 더 강한 활성화를 유발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실험 과정을 통해 그리는 우리의 뇌가 지닌 도덕 판단의 이중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동 설정은 우리의 뇌가 가진 자동적이고 정서적인 반응들로 의무론적 판단을 지지하는 직관에 해당합니다. 지금 위에 써져 있는 내용 쭉 정리한 것이죠. 그리고 수동 모드는 우리의 뇌가 가진 통제되고 숙고된 추론 양식으로 결과주의적 판단을 지지하는 이성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첫 번째 시간에는 구분되는 두 가지 도덕 문제 이야기했고요. 지금 이번 2교시에는 구분되는 두 가지 도덕적 사유를 이중과정 이론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3교시에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이제 새로운 도덕 문제 이것과 관련해서 그리는 결과주의를 주장하거든요. 이때 결과주의가 어떤 결과주의의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